네, 2016학년도 대수능 모두 관심 있게 지켜보셨죠? 변별력 있는 문제 출제로 변별력을 확보한 동시에 우리 수험생들을 좀 긴장하게 만들었는데요. 입시는 같은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매년 다른 입시,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가장 중요하겠죠. 2017학년도의 입시에 꼭 필요한 정보들 2017학년도 수능 대비 학습법 및 EBS 활용 전략 설명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박민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EBS 전속교사 이금수 선생님 함께해 주시고요. 또 진로진학상담위원인 정재원 선생님, 그리고 강인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그만큼 2017학년도 입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의미일 겁니다. 대학 입시의 기본 뭐니 해도 이 수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올해 수능은 또 지난해와 비교해서 변별력이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2017학년도 입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2016학년도와 좀 비교해서 본다면요. 네, 2017학년도, 2016학년도와 비슷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건데요. 2016학년도의 특징을 좀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요. 지난해에 비해서 전반적인 쉬운 기조를 이뤘지만, 각 영역마다 몇 개씩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지난해에는 국수형 총점 기준으로 해서 인문계가 최고점하고 1등급 컷하고 13점의 차이가 있었는데 16점으로 늘어졌고요. 그다음에 자연계는 작년에 큰일이었어요. 한 5점 상태에서 다 우수한 학생들을 갖다 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올해는 13점 정도 벌어졌기 때문에 변별력을 충분히 갖춘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체 응시 인원이 줄었지만 자연계열 응시 인원은 약간 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 자체는 이제 많이 줄었고 감소한 상태인데 늘었기 때문에 자연계는 조금 경쟁률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을 수 있고요. 탐구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 탐구는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런 상태고 3점짜리 한 문제를 틀렸다라는 가정 속에서 생활과 윤리의 표준 점수는 62점인데 만점이 64니까 2점 차이밖에 안 나는데 백분위는 87점으로 만점 97점하고 10점 정도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백분위 사용을 하는 그런 대학 지원 시험은 좀 많이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연계에서의 과학 탐구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1은 만점이 76점이고 화학 1은 67점. 이렇게 해서 엄청난 차이를 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할지, 표준 점수를 사용할지 백분위를 사용할지를 좀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201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비교적 쉬운 기조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상태에서 각 영역별로 2 내지 3문제 정도는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좀 매콤할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6학년도 수능을 통해서 2017 대입 살짝 좀 알아봤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17학년도 입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입시 일정부터 좀 알아볼까요, 선생님? 예, 입시 일정을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놀라는 것은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아직도 먼 얘기구나 생각하지만은 금방 다가온다는 겁니다. 네. 예,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능이 일주일 정도 늦어졌어요. 늦춰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입시 일정도 다소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수시 접수 마감이 이제 9월 21일이고요. 수시 합격자 발표가 이제 2016년 12월 16일에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은 11월 17일에, 그리고 정시 모집 전형은 2016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월 4일까지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정시 최종 마감은 2017년 2월 17일이고요. 이후에는 이제 추가 모집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단 좀 일정이 한 일주일 정도 늦춰지는 거 말씀해 주셨고요. 달라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우리가 좀 일단 기억해야 될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고등학교에 있는 1학년, 2학년, 3학년 입시가 2016, 2017, 2018인데요. 3개의 입시 정책이 모두 다릅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기도 한데요. 네. 2016 입시는 끝나가고 있고요. 지금 2017 입시 크게 달라지는 거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준별 수능이라는 단어 A, B라는 말이 다 없어지지요. 그리고 수학이 본래 이과의 수학 가와 인문반 수학 나로 돌아갑니다. 2014 때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사가 필수가 되고요. 절대평가입니다. 한국사가 사회 과목이라서 인문반만 아닙니다. 인문, 자연 모두 필수고요. 절대평가라는 얘기는 등급만 표기됩니다. 그래서 정시의 지표인 100분이라 표준 점수가 기록이 안 되지요. 그래서 정시에서는 합산 자료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조건이나 혹은 응시 여부 확인 등으로만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준별 수능이 폐지가 되고 자연계 수학은 가, 인문 수학은 나, 한국사가 필수가 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전형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입시 준비하면서 사실 많은 학생들이 가장 힘든 게 복잡한 전형인데요. 마음 같아서는 좀 이 전형이 단순화되고 좀 간단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런 바람인데요. 네. 수시는 네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등 실기 이렇게 하고 이제 정시는 수능 위주의 전형이냐 아니면 특기자 전형이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수시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그 2017학년도 수시는 69.9%죠. 수시 뽑는 인원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수시가 타겟이 돼야 됩니다. 정시는 엄청나게 좋은 점수를 받고도 잘 원하는 대학을 못 갈 수 있는 그런 있기 때문에 타겟을 수시로 잡아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중심 전형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2016 대입보다도 한 2.9%포인트 증가를 해서 60.3%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21만 4,501명을 선발한다는 것, 이것을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수시 모집 내에서만 봤을 때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85.3%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정리를 잘해야 되겠고요.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의 그 모집 인원이 87.5% 정도로 수능 위주로 많이 뽑는다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논술고사 전형하고 적성검사 전형은 많이 줄긴 했더라도 뭔가 나한테 맞는 그런 것이라면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지역인재 특별 전형이라고 있어요. 그 지역의 인원들만 응시하고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내년에는 81개국에서 1120명으로 약간 그 상향 조정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크게 학생부에서 보면 내신, 수능, 논술, 실기 중심의 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온 학생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입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내신, 또 논술, 실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내신, 그리고요? 수능? 아직? 내신? 크게 말씀해도 돼요. 네, 선생님.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내신이다, 수능이다, 이렇게 막, 뭐가 더 중요할까 궁금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는 뭘까요? 뭐 예체능 실기하는 학생들은 실기가 제일 중요한 네. 거고요. 우선 이제 그 내신 수능 이렇게 분분한데 이거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위권 대학은 사실은 수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상위권 대학에도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있지만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수능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이제 발휘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모든 학생들이 최상위권 대학을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가는 것은 이제 중위권 대학이죠. 중위권 대학들에서는 내신이 중심이 된다는 점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도 그렇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마지막에는 정말 큰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시가 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수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말 다양한 전형 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전형 요소를 잘 알지 못하면 수시에 도전해보는 기회조차 놓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수시인데 과연 어떤 전형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강희실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대수능을 보기 전에 대학들은 그 우수한 인력들을 유치하고자 수시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2017에서 수시대 정시가 70대 30으로 확대가 됐고요.
수시는 대입 전형 간소화 정책의 일환으로 4개만 해라. 그 4개 전형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그리고 예체능 실기자 혹은 과학 특기자, 어학 특기자 등의 실기 특기자 전형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자, 지금 이미 대세가 된 학생부 전형은 학생부 중심 전형이라 그러죠.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합해서 말을 하고요. 이제 대세다라는 말에 이견을 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17에서 벌써 70대 30인데 2018 입시에서도 학대 강화하라라는 교육부의 시행안이 발표가 되었거든요. 자, 학생부 중심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전형이죠. 아직은 많은 학교에서 자연반은 국영수 과, 문과는 국영수 사를 끌어갑니다. 끌어가서 학생부 100% 혹은 1단계에서 학생부 100%로 뽑고 3배수 혹은 5배수로 선발한 뒤에 2단계에서 면접 이런 식으로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이름 그대로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상적 평가입니다. 예, 교과면 내신이잖아요. 가장 많은 Q&A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도대체 내신을 봐요? 안 봐요?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교과, 비교과, 단지 학생부 교과 전형과 내신 성적을 보는 방법이 틀릴 뿐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전형도, 종합 전형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요즘은 학교 생활 충실성이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내신 성적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 지표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비교과 활동은, 교회 활동은 이제 기록이 제한이 많이 됐지요. 교내 활동에 충실히 참여함으로써 역량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전형이 논술 전형인데요. 수도권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에서 아직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축소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논술, 그리고 학생부 성적, 수능 최저 등급 이렇게 전형을 치르는데요. 사실 수시라서 내신 성적이 들어갔는데 내신 성적이 많은 대학에서 그 영향력이 미비하지요. 오히려 수능 최저 등급에서 당락이 결정나는, 그래서 우리는 수능형 수시라고도 불러줍니다. 그리고 논술 문제가 예전처럼 감동을 주는 글이 아니고 대입 논술입니다. 정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답이. 자, 마지막 한 개의 전형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예체능 실기자 혹은 과학 특기자, 어학 특기자라는 전형인데요. 특히 과학 특기자, 어학 특기자라면 예전에는 특목고 학생들만 지원하는 전형 아닌가 이랬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기회가 일반고 학생들한테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 또 한 번씩 관심 갖고 봐야 될 전형입니다. 자, 종합해 보면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으로 평가하는 걸로 가고 있고요. 제가 한번 보태서 말한다면 이제 수능은 진학하는 데서 목표가 아니지 않을까? 대학 가는 수단 중에 하나 아닐까? 만약에 수능이 안 되려면 딴 걸로 하죠. 그런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수시에서도 최상위권 대학은 모두 수능 최저 등급이 높게 걸려 있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정말 이 수시 또 수능 둘 다 잡아야 되는 입장인데 일단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시 전형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학생부 전형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입시 성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수 선생님께서 원포인트 레슨으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원포인트 레슨의 이금수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2017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것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등.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 성적 위주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문계는 국수영사, 자연계는 국수영과의 등급을 가지고 뽑는 것이고,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그 전형을 택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걸 이제 우리 한번 파헤쳐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인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인원을 살펴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39.7%가 나와 있죠. 저게 수시 정시를 다 합했을 때 39.7%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이 보시면은 어떻게 그 수능에서 26.3이 나오죠. 그리고 20.3이 나오고. 이 얘기는 뭐냐면 수시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중위권 정도의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옆에 파란 막대기가 보이죠. 이거는 상위 15개 대학을 봤을 때입니다. 상위 15개 대학에서는 인원이 11.4%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실질적으로 정량적인 평가를 가지고 뽑는데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최상위권 대학들은. 그래서 11.4%로 주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30.3%로 늘었죠.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논술 전형이 4.2%지만 그 15개 대학으로 봤을 때는 17.9%나 됩니다. 모든 대학이 논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위권을 노리는 학생들은 종합전형과 논술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중위권 정도의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와 그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전체 그죠? 39.7%는 14만 1292명이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다는 얘기고 상위 대학은 4만 572명만이 학생부 교과로 뽑는다고 생각을 하시라는 것. 그러니까 나의 위치에 따라서 교과가 주가 될지 종합이 주가 될지를 판단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요. 많이 보시면 어떨까? 시립대하고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교과를 100% 반영을 하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종류가 교과 100% 전형이 있고요. 또 상위권 대학들은 단계별 전형에서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3단계에서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대학은 2단계에서 비교과를 보는 대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도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내신 100%냐, 아니면 면접 전형이냐, 아니면은 비교과를 사용하는 대학이냐는 얘기죠. 대표적인 예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70에 비교과 30으로 돼 있죠. 내신만 좋아가지고 덜렁 집어넣었다가는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고요.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계별 전형을 하죠.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비교과 30%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지점수화 시켜서 점수에도 차별화가 생기지만 비교과가 준비가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를 하더라도 어떤 전형이 내가 적합할지를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집어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장력 기준이 있어요. 주요 대학교는 인문이 2개 합 한 4등급 정도. 근데 모든 대학이 2개 합 4는 아니에요. 그리고 자연은 2개 합 4 내지 5등급 정도를 요구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국사 이제 새로 적용을 하죠. 한국사는 이제 뭐 주요 대학에서는 인문계가 한 3등급 정도, 자연계는 한 4등급 정도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나오죠. 그죠? 가톨릭 대학 보세요. 학생부 우수자고 교과 우수자가 나오죠? 잘 보시면 내신만 준비가 잘 되는데 비교과가 없다. 그러면 똑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더라도 교과 우수자 전형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난 비교과도 탄탄하다. 그렇다면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적합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도 그냥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 보시면 보세요. 동국대학교는 면접 전형이라고 볼 수 있죠. 동독여대는 서류 30%를 요구하고 있죠. 서류라는 것이 뭡니까? 저것이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학교생활 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갈 대학은 어떻게 뽑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강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준비해야 하나 하는데 어떨까요? 지금 숙대, 중앙대, 한양대가 나오는데 모두 다 상당히 높죠. 그죠? 여기는 합격자 평균이에요. 평균을 보고 지원해서는 안 되겠죠. 이건 컷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운데 선으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0점이나 0.3등급 정도가 뒤가 아마 컷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죠. 참고할 필요가 있지만 최상위권 대학들은 거의 1등급에 육박하는 그런 점수를 요구한다는 것,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연계입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물론 숙대 같은 경우는 식품영양학과에서 3.19등급이 평균 등급으로 나와 있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를 좀 쭉 해야 되는데 내신 관리, 그죠? 내신 관리는 자사고나 특목고보다는 일본고가 훨씬 낫죠. 그죠?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하기 쉬운, 그래도 상대적으로 쉬운 곳이 학생부 교과전형이다라는 얘기고요. 또 그 서울진학지도협의회나 이런 데서 자료를 모아요. 작년 자료인데요. 8, 9만 건을 모아서 분석한 것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나오죠. 그죠? 이걸 보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지대, 서울에 있는 대학인데 한 2등급은 돼야 되지. 그런데 아니죠. 영문학과가 2.86등급이 합격한 그런 사례가 있죠.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숭실대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통상학과 2.613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한성대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의생활학과가 3.5등급도 합격한 그런 사례가 있죠. 이런 것이 실제적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자연계를 볼게요. 자연계 국민대 보니까 건설시스템공학부는 3.8등급인데 서울에 있는 학교잖아요. 거의 4등급에 가까운 학생도 합격을 한 사례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실제적인 자료를 여러분 이용하라는 얘기고, 숭실대도 보면 거의 3.2등급에 가깝죠.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3.192등급입니다. 그죠? 홍대 같은 경우는 정보컴퓨터공학부도 4.225등급의 학생도 합격한 사례가 있어요. 나는 학생부 교과로 지원하더라도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해서 지원하면 합격의 연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성실하게 학교 생활해온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한번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오신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분들, 수시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수시 경쟁률. 한마디. 네, 좋습니다. 그럼 수시 경쟁률을 직접 선생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선생님, 수시 경쟁률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이제 대부분 감을 이제 못 잡으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수시 경쟁률이라고 하는 경쟁률이 상 중요합니다. 경쟁률이 높으면 입학 성적이 합격선이 좀 높아가는 경향들이 있고요. 좀 낮으면 그 반대인 경향들이 있어서 참 중요한데요. 수시에서는 이제 논술 전형, 그러니까 전형 중에 논술과 학생부 중심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수시에서 이제 가장 높은 논술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올해 보여줬던 대학교와 학과는 성균관대학교 의예과인데요. 몇 대 1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201.9대 1. 예, 200대 1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 경희대가 122대 1이었고요. 그 밖에 주요 대학들이 다 90에서 100대 1 정도로 주요 의과 대학들 논술 전형이 가장 경쟁이 치열했고요. 또한 이 논술 전형에서는 그 밖에도 전화기 학과라고 있어요. 이과에서 취업이 잘 된다고 하는 전자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합쳐가지고 전화기라고 하는데 그 전화기 학과의 경쟁률이 보통 이제 5, 60대 1이었고요. 또 여학생들이 특히 선호하는 학과가 있는데요. 생명과학 계열이에요. 생명과학 계열도 아주 인기가 좋은데 올해 중앙대학교 화학신소재공학부, 화학생명신소재공학부는요 150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과에서 이제 논술 전형, 상위권 대학교 논술 전형이 인기가 좋았고요. 그 밖에 이제 인문계는 그럼 또 어떠냐? 인문계는 이제 언론 홍보 또는 언론 관련, 이제 과거에 신문 방송학과라고 했던 학과가 가장 인기가 좋은데요. 한양대 미디어가 166대 1이었고요. 중앙대가 132대 1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인문계 상위 8개 대학과 8개 학과 경쟁률 높은 순으로 해보니까 모두가 다 언론 관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10에서 15대 1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는데요. 역시 이제 학과에 따라서 경향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은 학과는 그 문과에서는 이제 역사 또는 이제 언론, 심리 등이었고요. 이과에서는 화학과 생물 등인데요.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은 준비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준비하기가 좀 용이했던 것과 또 마니아층이 형성된 거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의대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들어가기 쉬운 대학의 경쟁률이 높아야 되는데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의 경쟁률이 높아요. 수시는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시에서는 학생들이 좀 상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향 지원. 그래서 상향 지원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수능이 쉬울 것으로 예상됐던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상향을 해보고 안 되면 수능 쉬우니까 수능 잘 봐서 가지 이런 이제 경향들이 많아지면서 상위권 대학의 논술 전형 내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쟁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막 수시 경쟁률이 뭐 200대 1, 160대 1, 막 이러니까 좀 표정들이 굳어졌는데요. 그 1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이 되기 위해서 수시 전형 잘 준비해야 될 텐데 학생부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고등학교 생활 때 내포되어 있는 잠재력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잠재력을 한 번에 보고 평가할 수는 없겠어. 그래서 대학에서 사용하는 게 바로 자기소개서와 면접 같은 방식입니다. 이 중에서도 입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도 말을 하는 자기소개서. 과연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원포인트 레슨으로 강인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인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소개서를 매력있게 쓸 수 있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나왔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열정, 잠재력이 키워드입니다.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잠재력이란 말 자체가 어폐가 있죠.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드러내야죠. 바로 서류를 통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때 활용하는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입니다. 그런데 요즘 추천서가 많이 축소되는 경향이고요. 누가 뭐라 해도 제일 중요한 제1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그런데 학교생활기록부는 교권이죠. 선생님들께서 쓰신 부분을 여러분들이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부분에서 변명할 것이 있거나 혹은 보완 보충할 것이 있거나 강조할 것이 있다면 바로 자기소개서에서 살려내야 되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서류가 되었습니다. 즉 4,500자가 그것들을 모두 담고 드러내야 되는 소중한 장입니다. 자, 전략적으로 굉장한 필요하겠죠. 자, 제가 수시 처리되면 8월, 9월 이때쯤 되면 우리 학교 학생들의 그 자기소개서를 첨삭 지도를 요구를 받아요. EBS 온라인 상담에도 엄청난 자소서 첨삭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 4,500자의 깨알 같은 글씨를 다 읽고 나면 허탈해요. 왜 허탈하냐면 이상하다. 이거 오늘 아침에 본 것 같은데? 좀 전에 본 것 같은데? 어제도 봤는데? 왜 그렇게 전 국민이 똑같은지. 네, 근데 이거는 사정관들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도요, 그렇대요. 너무너무 똑같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딱히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게 없다는 뜻이죠. 자, 매력적으로 기억에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중복금지, 누락금지입니다. 학생부를, 생활기록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연말이 되면 매해 말에 담임선생님들로부터 생활기록부를 검토하는 그런 시기가 되거든요. 곧 다가올 겁니다. 자, 수능처럼 중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십시오. 3학년 때 원서를 쓰면 자기가 원하지 않던 학과를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야 너 이거랑 관계된 활동한 거 없니? 그럼 물어보면 있어요. 근데 왜 없어? 저는 이과를 쓸지 몰랐어요. 그런 말을 해요. 혹은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필요 없어 안 써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쉽습니다. 그걸 썼다라면 풀하다 썼을 텐데 한 줄만 있으면 됩니다. 누락금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이 어떤 활동에 대해서 이만큼 너무너무 잘 써주셨어요. 어떤 동안의 선생님에게 써주셨거든요. 자기가 그거보다 잘 쓸 자신 없으면 쓰지 마세요. 차라리 다른 걸 활동을 쓰세요. 아주 귀중한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4,500장에. 아까 누락금지 말씀드렸고 좀 아까 중복금지 말씀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지원학과 인재상에 맞아라. 예를 들까요? 국어국문학과하고 기계공학과하고 인재상이 같겠습니까? 원하는 역량이 같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원하는 역량, 인재상을 반드시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나 있다. 그런 역량이 있음을 드러내고 자랑해야 됩니다. 반드시 분석이 필요하다. 자, 0점 처리 항목이 있습니다. 공인어학 성적, 수학과학 관련, 외국어 관련, 외부상 기록할 수 없지요? 기록하면 0점입니다. 다른 교과는요? 하는 질문이 많아요. 기록할 수 있어요. 0점은 아니에요. 하지만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제발 좀 묻는 말에 답하라. 묻는 말하고 답이 따르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 각 문항별 대학에서 알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이에요. 각 문항별. 즉 질문에 논점을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답을 하지 말고 원하는 답을 주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요즘은 진로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스토리라는 얘기는 자기소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이 학생이 진로를 찾아나가는 과정,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과정, 이걸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연세대학교는 자기소개서의 4번 자율문항으로 들어갔지요. 그렇죠? 그게 스토리라는 거예요. 노력해가는 과정. 마지막, 평가자 입장에서 봐라. 내가 낸 이 자기소개서를 평가할 사람은 과연 기억에 남겨줄 것이냐, 기억에 남을 만한 글이냐. 여러분,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 일기 쓰거나 넋두리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평가자 입장에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수가 될 수 있는가 한번 보셔요. 여러분 입장이 아니라 성의를 다해서, 그다음에 이것들을 지금 말씀드린 전략들을 가지고 평소에 쓰고 다듬어서 제출할 때 완성된 자기소개서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력 있게. 자, 이제부터는 문항별로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자기소개서 1번입니다. 학업이죠. 고교 3년간 학업에 관련한 경험을 써라 그랬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교과와 관계돼가지고 지원하는 학과와 관계된 교과목에 대해서 서술함으로써 관심도 이런 열정을 보였어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3등급이었던 수학을 어떻게 해서 1등을 올렸나 이런 학습법을 썼어요. 자, 자소서 1번은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목표 아래 자기도 학습 어떻게 했는가라는 질문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지적 호기심, 지적 역량, 학업 역량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중어중문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 얼마 전까지 어떻게 썼냐면 3등급이었던 중국어를 어떻게 해서 1등을 올지 그 학습법을 썼어요. 어떻게 암기를 하고. 그랬다면 요즘은 저기 중국인 마을 있죠, 인천에. 거기 가서 봉사활동을 해요. 생활 속에서 그 문화와 이런 걸 체득하게 되니까 언어가 쉽게 받아들여지고 이것도 취득과정이라는 거죠. 자,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논문을 찾아볼 수도 있죠. 학생들이 쉽지 않겠지만 요즘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논문을 찾아봤다. 전문 사이트를 들어가서 블로그에서 공부를 했다. 교수님한테 전화해봤다. 자, 가장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예요. 요즘 굉장히 독서가 핫하게 평가 요소로서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독서 활동 열심히 하고 기록 열심히 해놓으면 자기소개서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쓰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활동입니다. 고교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3개를 써라. 1500자입니다. 여기가 바로 전공 역량을 드러내는 부분. 그곳에서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 그거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자랑해야 돼요. 나 거기에 맞는 역량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활동은 부녀의 장식, 기웃기웃 이런 활동이 아니죠. 내가 해야 돼요. 수동적이지 말고 내가 의도를 가지고 계획해서 하는 심화된 연구, 동아리 활동 같은 거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전공 역량을 드러냅니다. 잊지 마십시오. 대학은 사회 봉사자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학업을 이어갈 제자를 뽑는 거예요. 전공 역량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자, 3번이에요.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 많이 들었죠? 자, 여기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묻는 말에 답하라. 여기는 인성을 평가하는 항목이에요. 애들은 온통 다 리더십을 씁니다. 리더십도 인성 중에 하나지만 리더십을 평가하는 항목이 아니라 인성을 평가하는 항목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여학생들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싸워요. 그럼 가갖고 작가가 만나서 화해시켰대요. 모 대학에서 뭘 하냐, 우리 학교는 중재의 달인들만 온다 이런 말을 해요. 네, 둘째 뭐 쓰나요? 양론 가서 봉사한 거 나눔이죠. 셋째 멘토 멘티. 이 나라에 멘티들은 없더라고요. 다 멘토래요. 네 번째 남학생들 전 국민이 축구합니다. 와, 축구. 자기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활동인지 모르겠지만 식상합니다. 특별한 경험이 아닐 때에는. 그리고 리더십. 이거 반장하면 리더십 있는 겁니까? 학생회장하면 이 나라에는 2,300개가 넘는 학교가 있어요? 학생회장님이 2,300 이상 계신다는 거예요. 다 뽑히나요? 반장은 발로 치는 게 반장이죠. 그렇죠? 간부, 임원 활동이라는 게 리더십은 아닙니다. 존경받는 회장. 그 자격에 맞는 역할을 했는가. 그것이 아니어도 대중을 움직이는 힘,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가를 드러내면 됩니다. 그래서 나눔 배려. 자, 우리가 3학년 때 쓰는 자기소개서를 왜 1학년 때부터 교육하나요?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나눔 배려 협력 이거 집어넣고 한번 생각해봐. 거기서 3년간에 아주 매력 있는 거 하나, 경험 하나 끌어내자. 그래서 그들의 기억에 남게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유사합니다.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자율문항이죠. 천재를 주었어요. 대학별로 니들이 묻고 싶은 거 물어. 그랬어요. 그럼 대학은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죠. 그거 알고 싶은 거 고민했겠죠. 그로 신중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많은 대학교에서는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진로 계획을 묻고 있어요. 근데 서울대에서는 끝까지 고수하는 게 독서 큰 영향을 준 채. 그래서 또 독서가 핫한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봤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그들의 기억에 남는 그런 자기소개를 써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성공의 열매를 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인지 선생님께서 정말 재미있게 자기소개 작성법 알려주셨는데요. 중복금지, 누락금지, 그리고 나만의 경험, 또 나만의 매력을 내가 꼭 뽑혀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쓸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기소 쓰면 정말 잘 합격이 될 것 같은데 자기소개서만 잘 쓰면 정말 합격이 되나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계별 전형이에요. 네. 1단계에서 서류죠. 서류가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가지고 2 내지 4배수를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정 배수가 문제가 돼요. 만약에 정원이 10명인데 3배수를 뽑았다면 30명이 뽑힌 거잖아요. 네. 떨어지는 사람이 20명이라는 겁니다. 유념해 두셔야 되고요. 혹시 서류가 이제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사실이 아니면 불합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쓸거리가 부족할 경우에 어떤 사교육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 서류의 손질을 받게 되죠. 그럼 네. 이제 추상적이고 미사 여구가 많이 들어가 있는 내 그런 얘기가 문장으로 아니니까요. 구성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탄론할 가능성이 높고요. 입학사정관들이 그런 것을 잡아내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특히 독서 같은 경우에 요약본을 그대로 올려놓거나 아니면 그 인터넷에서 카피를 해서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실질적으로 책을 읽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서 뭘 느꼈니? 이럴 정도 질적인 질문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두면 되겠고요. 시립대나 건국대 같은 경우는 1단계 서류로 2 내지 4배수를 선발하고요. 이제 2단계가 되면 완전 랜덤이에요. 면접 100%로 만약에 30명 뽑았는데 30명 그대로 똑같이 평가를 해서 거기서 10명을 뽑겠다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도 서류를 충분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준비를 잘한다면 면접까지도 해서 꼭 패스를 하길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솔직하게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챙겨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논술이 중요한 전형이 있고요. 또 적성검사라는 전형도 있습니다. 논술, 적성검사 좀 모두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인데 준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또 원포인트 레슨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정재원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논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먼저 보시면요. 논술과 적성 전형은 대입 간소화 정책에 의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논술 전형의 숫자는 전체적으로 학교는 그대로고 이제 그 학교마다 모집 인원을 학과마다 조금씩 줄여가지고 이제 줄이고 있고요. 적성 전형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대학이 이제 없앴어요. 그래서 한성대학하고 금호공과대학이 적성 전형을 없앴고요. 삼육대학이 이제 새로 내년부터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논술과 적성 어느 정도의 합격률을 갖고 있느냐 아마 언니 오빠들 주변에 보면은 수험생들을 보면은 논술 전형 봤다고 하는데 붙은 친구들을 찾기가 어떻습니까? 예, 많이 들어보지 못했죠. 예, 그만큼 이제 논술과 적성의 합격률이 낮은데요. 요걸 서울시 교육청에서 좀 추정을 해봤어요. 학생들을 추정해봤더니 논술 전형을 지원한 학생 전년도 자료입니다. 그 논술 전형을 지원한 학생이 수험생들 중에서 한 24%가 논술을 본다고 해요. 한 15만 명 정도 되는 건데요. 그 학생들 중에 불과 붙는 것은 4.1%. 인문계 그리고 자연계가 5.3%입니다. 그러니까 4.1%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러면 논술을 한 번 보면 4.1, 두 번 보면 8.2% 맞을까요? 아니죠. 한 번 볼 때마다 4.1%의 합격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적성 전형도 만만치가 않는데요. 적성 전형은 많은 학생들이 시험 보진 않지만 합격률은 한 7.3% 정도, 그 정도 6에서 7%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논술 전형의 유형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논술 전형의 유형은 크게 문과 기준으로 봤을 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어, 사회 통합형, 그리고 언어, 사회, 인문 수리형, 그 다음에 영어 제시문형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이 언어, 사회 통합형에서는 조금 더 쪼개져요. 그래서 다면 평가라고 해서 하나의 주제를 여러 제시문을 가지고 서로 다른 여러 제시문을 제시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이해된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통계 도표를 하나 제시해 가지고 앞서 제시됐던 여러 관점을 이용해서 그 도표를 해석하는 이제 이런 방식의 이제 출제 유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문 수리형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학 문제가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모든 학과의 논술 문제가 수학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중앙대, 건국대, 경희대, 한양대 이 대학들은요. 상경 계열만 수학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제시문은요. 경희대 사회과학부하고 이화여대 이제 인문 그리고 한국 외대가 제시문을 영어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서 나한테 유리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으셔야 되겠고요. 자연계의 경우에는 또 세 가지로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수리형, 그 다음에 통합 수리형, 그 다음에 수학 하나 보고 과학은 물화생지 중에서 선택하는 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화생지 중에 선택하는 대학과 수리까지 합치면은 굉장히 많지만 과학이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과학 논술 또는 과탐이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수학 논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수리형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리형은 아무래도 경쟁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만큼 또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과학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과탐도 점검을 하셔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장력 기준은 그러면 논술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학교마다 좀 달라서요. 1등급 대가 있고요. 2등급을 요구하는 데가 있고 3등급까지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1등급을 요구하는 대학은 대체로 의예과입니다. 의과대학이 1등급대를 요구하고요.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1등급대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는 각 대학마다 특성화 학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반도체학과라든가 이런 특성화학과들이 있는데 그런 대학들이 조금 더 이제 높은 수준의 논술을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로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들은 2등급 2개에서 3개 정도, 그리고 경기권 내지는 서울의 여대 정도에 해당되는 중위권 대학들은 2등급 3개, 3등급 3개, 2개에서 3개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저가 없는 대학도 일부 있어요. 뭐 건국대,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서울과기대, 시립대, 그리고 한국항공대와 한양대 서울 캠퍼스, 한양대 에리카는 아니고요. 서울 캠퍼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논술 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게 이제 전략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전략이냐? 수능 이전에 보는, 논술을 보는 대학하고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는 대학이 나눠지는데요.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모의고사를 보죠. 3학년 올라가면은 3월부터 꾸준히 한 달마다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는데, 모의고사 성적에 기복이 심해서 내가 수능을 잘 볼지 못 볼지 불안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아무래도 수능 이전에 논술을 보는 것이 좋겠고요. 모의고사가 꾸준히 잘 나와서 수능에 좀 자신감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수능 이후에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경향 내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저학력 기준 앞서 얘기했는데요. 뒤에 가서도 뭐 얘기가 나오겠지만 최저학력 기준 통과가 논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 보시는 이거 추정 자료인데요. 추정 자료 보시다시피 최저 통과율이요. 그 20에서 이제 60, 70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긴 하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통과율 자체가 한 4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통과를 하게 되면은 논술의 실질 경쟁률이 뚝 떨어져요.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논술에서는 수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논술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멋진 글쓰기가 아닙니다. 요거 분명히 오늘 알아가세요. 멋진 글쓰기가 아니고요. 개념과 원리의 학습이 충실히 돼 있는지, 또 문장이나 아니면 기호의 해석을 잘 하고 있는지 하는 독해력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탐구 과목 같은 것들이 일단 완벽하게 완성이 된 상태에서 3학년에 올라가야만 논술 준비하기 좀 편한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점 아울러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적성고사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요. 적성고사는요, 보통 어떤 학생들이 붙느냐? 내신은 4에서 5등급대가 제일 많이 붙어요.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모의고사에서 수능이 3등급인 학생들이 잘 붙어요. 3등급대, 문과 기준으로.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적성에는 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수학이다.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하다. 지금 이렇게 보시더라도 수학을 보지 않는 적성은 딱 한 군데 있네요. 그렇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인문과학만 지금 수학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적성을 준비한 학생들은 수학에 신경을 써라. 그리고 문제는 어떤 수준이냐? 2학년 때 학업 성취도 평가하거든요. 그 정도에서 약간 높은 수준으로 짧은 시간에 많이 푸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면서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그런 전형이 바로 적성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논술과 적성 확률적으로는 떨어지지만 내신도 자신이 없고 그 다음에 수능도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이라면은 한 번쯤 이제 목표로 해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형들이니까 관심 갖고 잘 살피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선생님 말씀대로 멋진 글쓰기가 아닌 걸 인지하고 충분히 준비하고 또 나에게 맞는 유불리까지 잘 선택해서 논술 시험을 잘 쳤는데 그랬는데 안타까운 일들이 또 벌어진다고 해요. 바로 수시 최저 학력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준비를 잘 했는데 이런 경우가 정말 생기나요? 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전형 요소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 학력, 최저 이 정도의 학력은 돼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네. 못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50에서는 55% 정도가 수능 최저를 못 맞춰요. 종합 전형은 30에서 한 35% 정도 되고요. 논술은 더합니다. 네. 그러니까 70에서 한 75%가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데 이 얘기는 상당히 너무 높게 쓴다라는 얘기죠. 아, 수시에 납치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쓰는데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해서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살짝 위의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욕심을 내면 안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낼 수 있느냐를 먼저 체크한 다음에 원서 접수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3등급 2개예요. 그런데
그 내가 들어갈 대학이 그 수능 최저가 2개 영역 합이 5야. 그럼 원서를 지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현재는 2개 합 6인데 2개 합 5를 요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서를 쓰지 않나요? 써야 되죠.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6장이기 때문에 한 2개 정도는 상향 지원해도 되거든요. 네. 그래야 또 동기가 생겨요. 8, 9월 달에 열심히 해서 맞춰야지 하는 그런 동기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 내가 모자란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세요. 꼭 쓰길 바라고요. 또 모든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등급 2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들어갈 대학은 3등급 하나를 요구할 수도 있고 2개 합이 6등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 카더라 통신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갈 대학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수험생이 지원하려고 하는 그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요.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꼭 확인을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책상에 붙여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준비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네, 우리 학생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정말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얘기를 듣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여기 듣다 보면 좀 용어들이 헷갈리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표준 점수, 백분위 이런 용어들 저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강인시 선생님? 네,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성적표를 받으면 원점수 있죠. 내가 취득한 점수는 안 나옵니다. 3개의 전형 지표가 뜨는데요.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입니다. 표준 점수는 난이도를 고려한 점수입니다. 국어 100, 수학 100, 똑같이 100점 주기는 어째 수학이 어려운데 점수를 좀 더 주자. 이런 차원이죠. 그래서 그 해에 각 과목별 표준 점수 최고점을 비교해 봤을 때 유난히 높은 숫자가 큰 것이 있으면 그 해에는 그 영역이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상위권 대학은 정시 모집에서 요 난이도를 고려한 표준 점수 합으로 배치를 하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100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요. 석자 100분율이고요. 모두 100% 만점이고요. 4개 영역 400% 만점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 서열이죠. 중위권 이하 대학에서 정시 모집의 활용 지표로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등급입니다. 등급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 총 응시 인원을 9개 등급으로 쪼개놓은 거죠.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도 9등급제를 쓰고 있고요. 네, 완전 상대평가인데요. 요거는 정시에서 쓰지 않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 조건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바로 입시에도 분명히 틈새 시장이란 게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교차 지원인데요. 교차 지원은 어떻게 지원하면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합격할 수 있는지 좀 정지현 선생님께서 알려주시죠. 예, 아무래도 문과하고 이제 이과의 난이도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과 학생들의 점수가 문과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는. 그러다 보니까 문과에서 시험을 봤는데 수능을 봤는데 이과로 교차 지원을 하면 합격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이제 우리 교차 지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차 지원은 대체로 최상위권 대학은 거의 없고요. 뭐 간호학과 정도 외에는 뭐 그렇게 없고요. 보통 이제 중위권 대학부터는 교차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제 정시 이제 응시를 하실 때 책자를 찾아보면은 수리 가형, 수리 나형 해놓고 하나만 고정하지 않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가 인문계 학생이 자연계를 교차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학 입장에서는 자연계 대학 입장에서는 인문계 학생이 오는 게 조금 꺼리거든요. 그래서 자연계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수학이나 과탐에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계산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합격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어려운 부분들, 자기가 맞지 않는 부분들을 공부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니까 소질과 적성을 좀 고려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 가산점이 들어가는 거 기억해야 되고 또 적성 역시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7학년도 대입 전형별 성공 지원 전략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이금수, 정재원 또 강인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시에서 정보는 전쟁터에서 최첨단 무기와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생을 조금은 덜 수 있지 않을까요? 빠르고 정확한 정보라면요. EBS는 여러분이 합격증을 손에 쥐는 그날까지 가장 빠르고 정확한 입시 정보를 끊임없이 끝까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영이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기억 속
속에 보란 듯 들어와 하나가 돼버려 섞이고 또 감싸고 날 안아버린다. 두려웠을까 무서웠을까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고 다시 쳐봐도 그 바람은